저는 이지훈, 29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고객 서비스팀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하다가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유리벽을 닦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최 대표라고 불리는 48세의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저희 마트의 VIP 고객 중 한 명이죠. 월 구매액만 500만 원이 넘는 분이에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분이라 매장에 오시면 직원들이 다 긴장하곤 했습니다. 최 대표는 늘 말끝마다 돈과 손해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대하는 분이었어요. 특히 환불이나 교환건에서는 더욱 까다로우셨죠. 그분이 제 앞에 커다란 상자 2개를 털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환불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상자 안에는 프리미엄 한우 세트가 들어있었는데 포장 상태가 이상했어요. 육안으로 봐도 뭔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거든요. 포장지가 다시 붙여진 것 같고 라벨도 살짝 뜯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공 포장도 다시 한 듯한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최 대표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상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회사 매뉴얼에 따르면 고가 상품의 경우 반드시 품질 검수팀의 확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최 대표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관리자인 김 과장의 얼굴이 멀리서 보였는데 민원만은 피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하려고 했죠. 최 대표는 상자를 가리키며 작은 흠집 하나를 침소봉대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팔면 손해본다며 손을 탁탁 치기 시작했어요.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품 검수 규정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미경, 제 어머니였습니다. 55세인 우리 어머니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어머니가 쇼핑카트를 끌고 이쪽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최 대표 사이를 오갔어요. 최 대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당장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순간 제 귀가 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걸 알면서도 얼어붙은 현장의 분위기가 저를 조여왔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카메라처럼 저를 찍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원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농담 같은 말이 그냥 지나가길 바랐지만 숨이 막혀서 잠깐 몸이 주저앉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짧은 한숨 소리가 매장에 퍼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나며 그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미경 어머니가 다가와 제 팔을 세게 잡고 일어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비난과 모멸감을 섞은 칼날처럼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어머니는 마트라는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제 입술이 굳어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저를 통과의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은 초조했고 매장의 공기는 장시간 끓인 국물처럼 진득했어요. 최 대표는 뒷짐을 지고 웃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 과장에게 직원 교육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며 제 병차를 탁 치면서 이런 태도는 집에서도 문제라고 쏟아내셨어요. 저는 심장박동이 귀를 때려서 단어를 고르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겨우 내뱉은 말은 규정과 안전 그리고 민원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 했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조차 자기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체면을 빌미로 제 삶을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의 사소한 실수들까지 꺼내어 마트 복도에 줄줄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릴 때 숙제를 안 해서 혼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 성적이 안 좋았던 일까지 말이죠. 최 대표는 전광판을 바라보며 다음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인 척했지만 어깨는 승리의 박자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선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을까? 바닥에 남은 무릎 자국이 아니라 어머니 얼굴에 그려진 확신과 최 대표의 여유가 남는다면 저는 어디에 서야 할까 말이에요. 그때 같은 팀 후배인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26세인 수진이는 평소 저를 좋아한다는 걸 숨기지 않는 직원이에요. 수진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지훈 주임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종일 이어진 업무가 밤으로 기울자 광택 잃은 바닥에 제 그림자가 또렷해졌어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등을 누를 줄 몰랐습니다. 매장이 점점 조용해지는 가운데 저는 혼자 남아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최 대표가 가져온 상품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처음 본 것보다 더 많은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포장지 안쪽에 다른 제품의 라벨이 붙어있고 유통기한도 지워진 흔적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걱정되었어요. 체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성우 57세. 제 아버지는 중간 간부 출신답게 회피와 안정을 섞은 말투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미 어머니에게 들었고 제 말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음엔 참아라. 고객 앞에서 무릎 같은 모양새는 만들지 말아라 같은 어조가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소파 끝에 걸터앉아 숨을 정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의 압박과 김 과장들의 민원 공포, 어머니의 시선, 제 무릎이 꿇리는 과정엔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라는 신호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컵을 닦으며 저와 눈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컵 표면에 나의 왜곡된 얼굴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전시된 표본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지만 균형은 한쪽의 무게를 묵인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과보다 더 깊은 굴종을 기대하는 침묵을 배치하셨어요. 밤이 깊어도 집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등 아래 쏟아지는 노란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냉장고 속 유리 그릇처럼 서늘했어요. 제 손등을 스치는 공기가 비명처럼 얇아지는 것을 느끼며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최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으셨더군요. 하지만 평소보다 반찬이 적었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가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 잘못인지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어제 일로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는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맞아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날 마트 로비의 화분 잎을 만지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최 대표의 계좌 이력이 컴퓨터에 떠있고 환불 승인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김 과장에게 전날 상황을 보고했고 김 과장 눈빛은 이해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매장은 VIP의 비율을 맞추며 불똥을 피하려 했고 저는 규정의 마지막 문자까지 되짚었어요. 저는 작게 메모를 남겨 품질 검수팀에 돌렸습니다. 정오 무렵 검수팀에서 문제가 있다는 답을 받았어요. 제출된 상품의 일부가 재포장 의심이라는 짧은 문장이 제 화면에 박혔습니다. 제 등골이 차갑게 젖었어요. 전날의 강요와 오늘의 의심이 선을 그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최 대표가 서둘러 환불을 받으려던 이유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제 굴종과 닮아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방문이 예정된 최 대표를 맞기 전에 자료를 정리했고 김 과장에게 사실을 조심스레 공유했습니다. 김 과장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로비의 공기가 예고 없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랬어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장부의 숫자들이 꼭꼭 숨어버리는 듯해 화면을 붙들고 심호흡을 했어요.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틈 사이로 냉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오늘 왠지 표정이 어둡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가 오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검수팀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상품의 문제점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한우 세트에 진공 포장이 2번 된 흔적이 있고 원래 유통기한 스티커 위에 새로운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육류의 색깔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환불해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본부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VIP 고객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도 규정 위반은 더욱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최 대표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제처럼 굴욕적인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마트에 오실까봐 걱정되었어요. 어제 그 일로 충분히 창피하셨을 텐데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정 시간에 최 대표가 도착했고 좌석에 앉자마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검스팅 의견을 간단히 전했어요. 최 대표의 어깨가 경직되었고 저를 내려보는 시선이 험해졌습니다. 주변 고객 몇 명이 숨을 죽이고 구경하는 기척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박미경 어머니가 다시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장 보던 길이라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저와 최 대표를 번갈아 보셨어요. 어머니는 김 과장에게 시선을 주어 저를 교체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김 과장은 눈을 깜빡이며 망설였어요. 저는 결심의 숨을 들이켰습니다. 규정과 사실과 숫자를 제 편으로 세우는 일은 오늘만큼 절실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단정한 목소리로 절차를 고지했고 최 대표는 민원을 언급하며 고압적으로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검수팀의 추가 통보가 도착했고 의심 항목이 늘어났다는 문장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김 과장과 눈빛을 나눴고 김 과장은 드물게 제 설명을 지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얇은 금이 갔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반전의 초대장은 오래전부터 쓰여 있었고 오늘 봉투가 뜯겼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최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검수팀 보고서를 인쇄해서 보여드리며 상품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진공 포장이 2번 된 흔적, 유통기한 조작 의혹, 육류 색상의 부자연스러움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보신 것 같았어요. 평소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들로만 봐오셨는데 직장에서의 저는 달랐거든요. 최 대표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상황이 바뀌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저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대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전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평소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로비의 공기가 반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마침내 제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마트의 책임을 묻겠다고 밀어붙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전날의 장면을 소환하며 제 무릎을 말했어요. 저는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반응해 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고 체면을 다시 회수하려는 태세를 갖추셨어요. 그러나 김 과장은 조심스레 공개 사실을 말했습니다. 검수팀이 경찰 통보를 검토 중이라는 짧은 문장이 로비를 울렸어요. 최 대표의 입술이 굳었고 핏줄이 이마에 솟았습니다. 주위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등을 고추 세우고 양손을 얇게 포갠 채 호흡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셨어요. 체면은 버티는 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리는 얇은 유리 같았습니다. 전날 바닥에 남았던 제 무릎 자국이 오늘은 납작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두려움이 아니라 타인의 조급함이 남긴 얼룩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의 수치가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느꼈어요. 최 대표는 계속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루씩 일어나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어요. 최 대표는 그제야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최 대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조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마트에서 쇼핑을 자주 하시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는 거죠. 수진이가 다가와서 추가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최 대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매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김 과장에게 보여드렸고
김 과장은 본부에 즉시 연락을 취했어요. 최 대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자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VIP 고객들도 최 대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평소 최 대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분이 가진 권위와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늦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IP의 건이라도 규정 위반은 없다는 단호한 톤이 제 귀를 스쳤어요. 김 과장은 제 응대가 적절했다는 내부 보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안도감이 스며들었지만 곧 다른 무게가 어깨를 눌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거든요. 퇴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저는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상황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타협을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의 결론만을 따져 물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사실을 전했고 경찰 통보 가능성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현실의 균형과 충돌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편하려면 적당히 덮자고 했어요. 그 말은 오래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하려면 저는 불편해져야 했어요. 균형의 가격이 항상 저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고 씁쓸한 맛이 길게 남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제 모습이 낯설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놀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잘 버텨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를 너무 순하기만 한 아들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강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체면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오늘은 오히려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로 마트 전체가 화제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훈 주임이 이렇게 멋있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진이에게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 건 수진이였거든요. 만약 수진이가 자료를 준비해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최 대표를 상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동료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밤늦게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보니 마트 VIP 고객의 상품 조작 사건이 작은 기사로 나와 있었어요. 다행히 제 이름이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의 가격이 제게만 청구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서랍에서 작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정리해둔 진술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전날의 일시와 발화와 움직임을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라기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기둥 같은 문장들이었어요. 마트에 제출할 공식 문서와는 별개로 개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기록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지훈 29세는 오늘도 견딘다. 그러나 견디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이죠. 기록을 마치고 봉투를 다시 닫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계셨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어요. 저는 두 분의 등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랑과 보호와 체면이 한 방에 놓이면 무엇이 먼저 꺼질까 하고 말이에요. 커피 향이 부엌을 채우고 창밖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바로 그 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제 일로 기분이 좋다며 오늘도 화이팅하자고 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부에서 정식으로 제 응대를 칭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전 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답했어요. 제가 준비한 개인 기록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수진이와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어제 보여준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계속 말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VIP 고객들이 와서 제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어요. 최 대표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고객들도 피해를 본다며 제가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퇴근 무렵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놨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제 개인 기록도 가족에게 보여드릴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매장 회의실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고 본부 감사팀이 동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사실을 정리해 발표했고 로비 카메라의 일부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화면 속 제 무릎과 최 대표의 제스처와 주변의 공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숙연했고 누군가는 새 기록을 열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감사팀은 필요시 외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결론보다 묵직했어요. 오후 늦게 최 대표의 변호인이라는 전화가 왔지만 매장은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보았어요. 도심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가로수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봉투 속 개인 기록을 떠올렸어요. 조용히 쓰인 문장들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폭로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조용함은 때로 확성기보다 멀리 갑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다독이며 마무리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제야 긴장이 발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경찰 조사는 언제 받느냐고 물었어요. 내일 오전에 받기로 했다고 답하자 수진이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마웠지만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본부에서 제게 표창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고객 응대를 잘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과분하다고 했지만 김 과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 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로커에서 짐을 챙기는데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씩 와서 격려해줬습니다. 평소 말을 많이 안 하던 분들도 와서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기만 했다며 제가 용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마트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목격했는데 제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던 거죠. 조용한 폭로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해가 기울 무렵 마트 로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첫 장면이 시작된 그 자리였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자동문은 같은 속도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박미경 어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와 제 앞에 서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낯선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 단어의 그림자가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문턱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말 대신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개인 기록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으라는 뜻이라기보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오래 내려다보셨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남겼을 뿐이에요. 첫날 제 무릎이 닿았던 자리와 지금 제 발이 서 있는 자리 사이의 거리만큼 저희는 멀어졌고 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가 멀리서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이는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선배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도 수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서 내일부터 새로운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VIP 고객 전담 상담사로 승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 능력을 인정받게 된 거죠. 저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체면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체면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여우는 그 바람처럼 가볍고도 선명하게 남았어요. 저는 뒤돌아 상담 데스크로 걸었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천천히 멀어지며 하루가 접혔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경찰서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조사에서 제 증언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최 대표는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가족들과 함께 먹을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축하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이야말로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요. 체면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운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푸짐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직장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가족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